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발전하고 도시개발법이 도정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가보자고요. 토지구역정리사업법으로 보면 그러면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난잡하게 있는 이 땅들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그냥 땅만 다 파랗게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서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입주시키는 방법이. 이게 선개발 후 입주 방식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이사를 내보내고 맨 땅을 만든 다음에 토지 조성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채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맨 땅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고 땅을 조성하고 도로를 만들고 정비기반시설을 만드는 이런 일단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의 환지 방식은 이루어질 수 없는 먼저 선투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럼 뭐냐? 국가는 일단의 이런 토지들이 제가 자꾸 일단인데 한 블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바뀐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환지 처분만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일로 가세요. 2번 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처분했을 때 당신은 모난 땅이었는데 좋은 땅으로 가니 당신은 1,000만 원을 내세요. 당신은 이렇게 가니 1,000만 원을 거슬려 받으세요. 이렇게 어떤 처분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환지 처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자, 제가 이렇게 처분을 내렸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렵겠죠? 왜 어렵냐?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져 있다면 처분은 저 뒤에 바탕이 흐려져 있는 모양에서 처분이 내려져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처분에 따라서 움직여져 있지 않고 실제로는 여기 살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 1번 위에 살고 있는데 환지 예정지 처분에 의해서는 여기로 내 권리가 이동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옛날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예정 처분을 먼저 하고 이후에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선 예정 처분 후 물리적 처분을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집들이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국법에서 이제 입체환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결국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채비지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뿐이고요. 채비지는 뭐죠?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게 채비지거든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나 이렇게 쌓아놓으나 요 두 가지 모양새는 같을 거죠. 결국은 입체 환지 처분을 예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먼저 할 것이냐의 논점인 거죠. 어렵죠. 자, 그래도 한번 이해는 해보고 가시자고요. 결국은 재개발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데 옛날은 처분을 먼저 하고 이 물건들은 여기로 옮겼다고 처분을 하고 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었던 모양새라면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 방식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정 처분이란 개념을 없애고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 다음에 때려짓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로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요 권리를 전속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요 권리가 요 물건으로 바꿔져 있다고, 이제 새로운 물건으로 바꿔져 있다고, 요 권리가
요 중에 하나의 물건은 바꿔져 있다라고 구청장이 관리처분 인가를 떨어뜨려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지 예정지 처분은 요 1번 물건이 요로 갔다라고 예정 처분을 해준 건데 지금 바꿔서 이 물건을 일로 옮겨놓고 조합원들은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요 물건은 대신에 존속시켜 놓고 권리를 종속시켜 놓고 나중에 이 아파트 다 지어지면 요 물건을 삭제를 하고 옮겨주는 이전고치를 옮겨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결국은 재개발 분양권이 있다 없다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런 게 있었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 사유지가 한 10제곱미터 돼요. 10제곱미터 되는데 그 10제곱미터 위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이야 한 87년도 이후부터는 내 땅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도로에다가 그냥 내 집을 짓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를 한 거죠, 점유를. 그럼 이제 이게 내 땅이 아닌 국가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지어진 거죠.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어떻게 내 권리로서 인정해 줄 거냐는 거죠. 재개발에서는 내 점유한 이 점유 국공유지도 내 권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내 권리로 들어온다는 뜻은 내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국가한테 돈을 주긴 줘야 돼요. 하지만 주긴 주지만 어찌됐건 내 권리로 들어오게 돼요. 돈을 주고 나면. 내 권리로 들어온다는 뜻은 내 권리가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죠. 그 권리가액이 커지는 거를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럼 내 권리가액이 커지는 걸 도움을 주는 거니까 무한정 커지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제한이 뭐냐? 그 제한이 바로 경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 경계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면 그 울타리의 경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다면 처마 끝에서 비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항공 측량을 했을 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국공유지 점유 면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점유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울타리를 쳐서 300제곱미터를 점유했다. 그러면 이 점유한 거를 내 사유지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국가 땅 점유한 거 300 중에서 190제곱미터, 합계 200제곱미터까지만을 점유 면적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크게 점유하고 있던 말든 그 점유 인정 면적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점유 인정 면적들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점유 인정 면적에서는 제외돼요. 그래서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땅을 점유한 면적만큼 나한테 권리가액으로 들어오게 돼서 나한테 이득을 주는 건 맞지만, 하지만 문제가 뭐다? 200제곱미터 이상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국공유지가 많은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불화 계약이라는 약간 좀 특이한 계약을 취해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조합원들과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국가 땅들을 조합원 땅들로 기속시키게 되는데, 그때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이렇게 불화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불화 계약은 약간 좀 흐리게 표현되고 있긴 한데 매매 계약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매매 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금을 넣음과 동시에 채권이 성립이 되고요. 중도금이 넘어간과 동시에 채권이 성립이 되면서 완전 채권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이 넘어갔다? 이건 불완전 채권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 채권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채권인데, 중도금이 넘어가는 순간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는 완전 채권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도 채권 관계죠. 잔금 때 돼서야 매매 계약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근데 국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면적만큼 그 땅을 국가가
점유자한테 불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불화 계약은 국유지나 시유지에 따라서 관리 지침이 다르거든요. 관리 지침이 다르고 해당 관청에 따라서도 지침 규정이 다른데요.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땅, 서울시 땅 같은 경우는 또는 뭐 각 시도 땅 같은 경우는 각 시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있어요. 거기에 국가 땅을 일반 개인한테 넘겨줄 때, 특히나 재개발로 인해서 넘겨줄 때 어떤 조건으로 넘겨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현장마다 어떤 컨디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넘어가는 게 10년 정도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 면적만큼을 국가로부터 사들일 때 잔금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라면 그 땅의 소유권은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점유 인정이 돼서 점유 인정되어 있는 그 땅이 내 소유권으로 넘어온다. 그럼 해당 관청 또는 해당 시청, 해당 기재부, 국토부, 철도청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팔 때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는 거죠. 늘어지면 이 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또 한참 후에 나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은 그걸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래야지만 토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화계약은 좀 특이한 계약을 취하는 거예요. 불화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 때 아예 그 물권 변동을 일으켜줘요.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계약금 때 채권계약이잖아요. 근데 불화계약은 약간 재개발 불화계약은 달라요. 불화계약 때 등기가 넘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잔금 중도금은 어떻게 되느냐? 잔금 중도금은 근저당으로 깔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빚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 국유재산법이나 시유지재산법은 또 나중에 또 볼 일이 있겠죠. 우리가 보충 수업에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도 이제 취득세법에서 따라 다르고 좀 다르지만 내가 원조합원이다. 그러면 내가 국가 땅을 점유했어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그 땅을 팔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팔면 내가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럼 내 권리가액이 커지죠. 커진 만큼 나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잔금이 언제냐면 10년 후에요. 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요 근저당 승계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땅이냐 시유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 부담금액이 조합한테 낼 추가 부담금액이 5억이고 국가한테 내야 될 돈은 2억이에요. 이게 빚으로 근저당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2억이 7억이 추가 부담금 뒤로 밀려 있으니까 나는 지금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억이다. 총 9억 중에서 그럼 2억이다라고 해서 매수자가 난 2억만 장만하면 되겠지라고 2억을 장만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다가 잔금 딱 치러 갔더니 이제 국가에서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저당을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땅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근저당권은 승계자가 물론 뭐 시도마다 달라요. 뭐 한 번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돈 장만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처분이 난 현장이다. 그러면 국가 땅을 점유한 면적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들어가 있는 현장이라면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가액이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건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점유승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 기본 이론 수업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제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볼 때는 우선 도정법 39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19조였었어요. 그래서 국법에서는 경과조치에 보면 뭐 19조로 봐라 19조로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39조로 왔어요. 그래서 39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조합원의 자격, 결국은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데 여기 토지 등 소유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재개발에서 뭐라 했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에서는 토지 및 한다고 했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및 소유자를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 뒷장에서 보여드리는 다음 여러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여러 명을 이렇게 쭉 한 명으로 겹쳐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명 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그 뜻이에요. 의결권도 하나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예요. 요걸 가지고 예전에 여러 변호사들이 소송도 걸었고 판례도 엇갈린 적이 있었어요. 조합원으로 한 명으로 본다는 뜻은 의결권으로 하나를 보겠다는 뜻이지 아파트를 한 개 주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제처 유권 해석은 물론 판례는 갈렸어요. 하급심 판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조합원 한 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아파트 분양 자격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하고 싸우지 말자고요.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냥 한 명으로 본다는 뜻은 아파트 한 채 주겠다. 그럼 어떤 경우에 아파트 한 채 주겠다는 뜻이냐? 어떤 경우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공유로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나 지방 조례에 따라서 공유가 뭐 면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 9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한 명으로 보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와 19세 미만이 한 세대로 있는 경우, 이때도 하나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는 이혼한 경우는 별도로 보겠고 19세 이상이라면 분가하면 별도로 보겠다. 그다음 또 하나, 세 번째가 되게 예민한 규정인데요. 세 번째는 조합설 인가가 났다. 그러면 그 조합설 인가가 난 이후부터 한 명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다 사고팔고 해서 여러 명이 됐더라도 한 명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겠다. 되게 예민한 규정이죠. 이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문구들을 그 법이 이제 2009년 2월 6일 날 공포가 돼서 6개월 후인 2009년 8월 7일 날 시행된 법령인데요. 뭐냐? 조합설 인가가 났다. 그러면 남과 동시에 가란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가란 사람이 팔아서 나마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서 등기도 다르고 대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조합설이가 났다면 그냥 소유권도 다르고 등기도 다르고 대장도 다르지만 다 뭉뚱그려서 아파트 한 채만 줘라. 그래서 이거를 다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구역에 이때 말하는 하나의 구역은 한남 뉴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구역 안에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안에 하나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석 뉴타운 안에 흑석 2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흑석 1구역만을 따지는 거예요. 관리처분하는 단위. 하나의 구역 안에 그 구역 안에 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세대원들. 그래서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한 구역 안에 물건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 사람으로 봐서 아파트를 한 채를 주겠다. 의결권도 하나를 주겠다. 단 와이프는 이혼하면 된다. 조합설인가 났어도 이혼하면 괜찮다. 언제까지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전까지. 아들, 딸들은 이혼이 안 되니까 호주에서 파버리면 되겠죠? 근데 팔 수는 없으니 그건 또 별도의 또 엄청나게 복잡한 소송이 있어야 되니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 분가해라. 언제? 조합설 이후라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전에는 해야 된다. 이때만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언제냐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도 중요하게 돼 있죠. 조합설 인가 났지만 이렇게 다물권자는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요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이게 동일하거든요. 요 날짜 전까지만 이혼하거나 세대 분가해라. 세대 분가는 19세 미만 세대 분가는 안 돼요. 물론 19세 미만이라도 16세만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해서 세대 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하지만
부모 동의하면. 하지만 도정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19세여야 돼요. 19세가 되어서 분양신청기한 만료일, 다른 말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만 세대 분가해라. 그러면 별도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